자, 민간위탁의 방식이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과 면허 그리고 자원봉사자 방식하고 자주활동 방식이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7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이기 때문에 뭐 전자배우처 정도 빼고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전자바우처는 특히 군무원에서 기출이 있어요. 단독으로 전자바우처. 네, 기억나시죠? 전자바우처. 네. 87번 문제가 되겠죠. 네. 단독 문제로 출제가 돼서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계약의 경우는 이제 환경미화가 가장 좋고요. 행정학이니까 정부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자, 면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예는 구급차 서비스. 119가 아니라 129라 그랬죠. 이거는 사용자가, 이용자가 비용 부담한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안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 방식은 정부를 대신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봉사하는 데 비해서 자주활동은 서로가 속해 있는 집단,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계약과 면허 방식의 공통점, 대동이 뭐냐? 일단은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에 재원화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했다. 이거를 4글자 한 단어로 하면요. 두 방식 모두 민간 위탁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당연하고, 민간 위탁의 방식 중에 속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두 방식 모두 민간 위탁을 통해서 관련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민간 위탁을 통해서. 그러면서 민간한테 맡겼으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민간 부분의 경제를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아마 체크되어 있을 텐데, 자, 61페이지. 자, 민간 위탁하고요. 체크되어 있어요? 민영화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민간 위탁은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고, 체크되어 있죠? 네. 민영화는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전매청, 담배인상공사, KTNG는 만약에 흡연 소송이 걸리더라도 KTNG가 손해배상해야 돼요. 정부랑 관계 없어요, 이제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두 방식 모두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한테 귀속이 된다. 민간 위탁이니까. 민영화는 책임 안 져요. 자, 그런데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데 비해서 면허는 아닌 거죠. 네. 여러분들 레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카? 뭐 차가 뭐 고장 났거나 사고 났을 때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일정 지역에다가, 그래서 왜 레카차 보면은 자기들 그 지역을 이렇게 써놓는다고, 차에다가 유심히 보시면. 예, 그 레카차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레카는 뭐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면허로서. 정부가 직접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업체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예. 구급차 서비스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정도 하시면 뭐 문제 없을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죠. 자, 다시 한번. 객관식 시험의 가장 대표적 출제 유형은 대립형이다. 그러면 이 개념이 까다롭잖아요. 그럼 대립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형으로. 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실은 퍼트남, 브래드웨이, 뭐 콜먼, 후렌시스 후쿠야마 이런 학자들이 나오기 전에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질적 자본이었다. 일테면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옛날에 후진국들은 도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지금도 아주 일부 국가는 안 좋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주 아프리카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서는 지금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인프라, 물질적 자본을 갖고 선후진국을 구분하기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좀 어려워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자본을 갖고 선후진국을 구분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어려웠다. 예전에는. 쉬웠다? 그런데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구분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소프트웨어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정치로 어느 쪽에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광화문에 집회했었죠.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휴지 하나 안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되게 시위를 좀 격렬하게 했단 말이에요. 을의 화염병, FB라고 하는데 파이어범, 화염병 들고 나오고 없으면 우리 때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 보도블록이 없고 우레탄으로 다 깐 적이 있었어요. 하도 시위대들이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던지니까 정경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레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다시 보도블록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걸 이제 가투라고 하는데 가투. 길거리 투쟁투 해가지고 이제 대학 안에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안에 들어가서 가투를 한단 말이에요. 명동 일대 막 이렇게 한국은행 이쪽에 아주 그냥 그 옛날에 87년 6월 항쟁 그때 그게 있어요. 이렇게 딱 시내에서 정경들하고 왔다 갔다 이제 놀이하듯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 정경하고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할 때 오죽한 혁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알아요, 저자? 예.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전자제품만 한국 걸 쓸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한국 걸 수입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광화문 촛불혁명에 대해서 극찬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 5개. 3개부터 5개까지가 있는데 근데 기억본은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억본 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떨어지려고 온 사람이나 두 번째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스형이 원래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억본 패스 맞고요. 이거는 지문에 잘 떠요. 사이자본은 거래비용 감소에 긍정 효과가 있다. 됐죠? 그러면 니은이 없는 1, 2번 소구하고요. 자연스럽게. 자,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죠? 네. 자, 디귿번 맞고 일단 디귿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실수하네? 아니 근데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안 봐도 돼요. 네. 리을번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시야를 넓혀서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보고 지문 보고 하나 보고 지문 보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디귿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지금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1번이 결정을 해주겠죠? 네. 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의 사회자본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 없어요, 이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자본, 하드웨어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회자본,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미음보는 맞죠. 예.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5년인데 말 그대로 제목이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에서 뭐 좀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68페이지에 네모 2번, 동그라미 4번 밑에 고신뢰 사회로서 미국, 일본계 학자니까 독일, 밑에 저신뢰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를 근데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부교재였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원생들 사이에서 파트 잘라갖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일본계 학자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예. 물론 이 사람은 물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본계 미국 학자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례가 많아서. 근데 결국은 다 파트별로 번역해서 이렇게 다 취합해 보니까 좋은 말이 많아, 나쁜 말이 많아. 나쁜 말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95년도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취재 같은 거를 책을 쓸 때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95년도면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요. 25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발달 안 했다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최근에 책을 썼다면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이 저신뢰 사회잖아요. 코로나도 쉬쉬하고. 올림픽 연기되니까 갑자기 늘어나고. 근데 이게 개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전체가 거짓말한다는 건 이건 일본의 국민성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생각이에요.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이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신공공관리로는 효율성을 강조해요. 형평성보다는. 이해됐죠? 네. 중요한 건 이거죠.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사회자본을 강조하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 뉴 거버넌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거버넌스고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신뢰. 이게 쌓이면 뭐가 된다? 사회자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겠죠? 네. 어쨌든 사회자본에 관한 문제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